협상의 이름으로 깊어지는 불신 속에 연장될 재유전의 긴장은 언제까지 갈까?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일시 보류하고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했지만 겉으로만 보면 미국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는 전쟁의 불길을 한순간이나마 늦추는 평화적 제스처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것은 평화를 향한 직선적 결정이 아니라 상대를 더 압박하기 위한 유예이자 다음 수를 계산하는 전략적 정지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내고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대이란 해상 봉쇄와 미군의 준비 태세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휴전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압박의 실질은 전혀 낮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발표는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됐지만 정작 이란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이 장면은 현재의 중동 정세가 단순한 휴전과 재개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휴전 속 충돌과 협상 속 대결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국면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휴전의 종료 시점을 사실상 비워두었다는 점이다. 그는 이란이 단일한 제안을 제출하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기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말은 곧 무기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동시에 상대가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긴장을 해소해줄 생각도 없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휴전의 시간표가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미국의 판단에 의해 유동적으로 조절되는 순간 휴전은 상호 신뢰의 결과가 아니라 일방적 관리 수단으로 변한다. 전쟁을 멈추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협상장으로 몰아넣는 지렛대가 되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란 정부의 심각한 분열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이란을 하나의 일관된 협상 상대가 아니라 내부 정합성을 상실한 국가로 규정하려는 정치적 언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내부의 이견과 권력 분산을 강조할수록 강경책의 정당성이 커진다. 당신들은 아직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압박을 늦출 이유도 없다는 식의 논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이 보기에 이런 표현은 협상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내정과 체제, 안정성을 겨냥한 모욕적 프레임일 수 있다. 결국 트럼프의 표현은 협상 재개의 명분이 아니라 오히려 테헤란 내 강경파의 반발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휴전 연장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드러냈다. 이란 측은 미국의 메시지가 모순되고 행보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휴전 연장은 진정한 외교적 조치가 아니라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용 계책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특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상선을 납포한 행위를 해적 행위로 규정한 점은 이란이 현재 사태를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주권과 체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쟁과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순간 대화는 성과보다 체면, 경쟁으로 흐르게 된다. 이란이 휴전의 연장 자체보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미국의 의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은 향후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 전혀 다른 언어 체계 속에서 휴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게 휴전은 협상을 유도하는 유연한 압박 수단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공격을 멈추되 해상 봉쇄와 군사 준비는 유지하고 상대가 만족스러운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계산된 유예다. 반면 이란에게 휴전은 적어도 적대행위 축소의 징표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항구 봉쇄를 계속하고 선박을 단속하며 군사적 준비 태세를 늦추지 않는다면 이란이 보기에는 그것은 이름만 휴전일 뿐 내용상으론 계속된 압박이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상황을 가리키고 있으니 협상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지도 위에서 길을 찾는 셈이 된다. 파키스탄의 역할도 이번 국면의 중요한 변수다. 중재국으로 나선 파키스탄은 휴전 시한이 끝나기 전
양측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파키스탄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을 인정한 것이지만 동시에 협상 재개의 책임 일부를 제3국에 넘기는 효과도 있다. 만약 대화가 다시 무산되더라도 미국은 우리는 중재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명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중재국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든 당사국들이 상대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외교는 속도를 낼 수 없다. 중재는 통로를 열 수는 있어도 불신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이번 사태에서 파키스탄은 문을 열어놓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할지 여부는 여전히 워싱턴과 테헤란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 2차 협상을 앞두고 JD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행이 보류됐다는 점은 이런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상급 또는 고위급 외교 일정은 그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인데 출발이 늦춰졌다는 것은 아직 실질적 접점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이란이 해상 봉쇄가 유지되는 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반발을 내부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보도는 단순히 회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 참여의 전제 조건 자체가 충돌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은 압박을 유지한 채 대화를 원하고 이란은 압박의 일부 해제 없이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출발선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협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신경절과 같은 공간이다. 미국이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고 이란이 이에 맞서 해협 통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순간 이 사태는 미국과 이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동맹국들의 안보 계산까지 뒤흔드는 국제 문제로 확대된다. 실제로 미국은 봉쇄를 통해 이란의 압박 수단을 약화시키려 하고 이란은 봉쇄 해제 없이 평화 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자신이 여전히 해상 전략 공간을 쥐고 있음을 과시한다. 양측 모두 군사력의 정면 충돌을 당장 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서로에게 포기하기 어려운 전략 자산을 협상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은 쉽지 않다. 이란이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체제 내부의 정치 역학도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무조건 협상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은 국내적으로 약한 지도부의 이미지로 소비될 수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란 정부의 분열을 거론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때일수록 이란의 강경파는 미국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데 왜 그들의 조건으로 대화해야 하느냐는 논리를 내세우기 쉽다. 따라서 이란의 강한 언사는 단지 대외용 수사가 아니라 대내용 정치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협상 불참이나 휴전 연장 거부는 국제사회에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내 정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강경 기조를 쉽게 접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는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2차 협상이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유지했다. 이런 발언은 자신이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방식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 다시 말해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이미지를 미국 국내 청중에게 보여주려는 성격이 강하다. 그가 과거 다른 대통령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것도 같은 흐름이다. 트럼프식 외교는 늘 압박을 먼저 극대화한 뒤 협상을 거래로 만드는 방식에 익숙했다. 이번에도 그는 폭격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걷어내지 않으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중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상대가 미국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원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다시 연장을 결정한 사실은 그의 유연성이 장점인 동시에 상대에게는 불확실성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협상은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측 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상대가 내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전혀 확신할 수 없다면 오늘의 합의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진다.
이란이 미국의 메시지를 모순적이라고 비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전쟁을 피하려는 외교가 아니라 전쟁 가능성을 유지한 외교라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미국은 협상을 열어두고 있지만 해상 봉쇄와 군사 준비 태세는 풀지 않고 있다. 이란은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긴다. 겉으로만 보면 양측 모두 완전한 결별은 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외교가 안전장치가 아니라 압박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할 때 작은 오판 하나가 큰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 지금의 중동은 바로 그 임계점 근처에 있다. 이 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축은 한반도와 연결된 사드 문제다. 중동의 전쟁 위험이 커질수록 미국이 동맹 지역에 배치한 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계기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 군사령관은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사드 시스템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있다고 확인했고 다만 탄약을 전방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한국 내 안보 불안을 달래는 동시에 미국이 완전히 자산 이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여운을 남긴다. 브런슨 사령관의 설명을 보면 핵심은 시스템 전체와 일부 구성 요소 또는 탄약을 구분하는 데 있다. 그는 이전에도 레이더 등 일부 자산이 전방으로 이동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사드 시스템을 오산 공군기지 쪽으로 움직여 탄약 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의 사드 방어망 전체가 중동으로 빠져나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실제 작전 필요에 따라 일부 관련 자산이나 요격 능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안심을 주는 해명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드러내는 발언이기도 하다. 미국의 글로벌 군사 운용 체계에서 한반도는 고정된 섬이 아니라 더 큰 전략 지도 속의 한 축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한국 입장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다. 사드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징적 방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 전체는 남아있다는 미국 측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탄약이나 일부 기능적 자산이 중동 상황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한국 사회에서는 억지력 약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중동 정세가 악화될수록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가 잠시라도 다른 전장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동맹의 신뢰는 실제 자산 숫자만이 아니라 위기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에 대한 인식에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가운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언급은 더욱 무겁게 들린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역량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함의를 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군 수뇌부는 다시 한번 시계가 아니라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이는 동맹의 군사 구조가 정치 일정에 따라 단순하게 조정될 수 없다는 메시지이며 지금처럼 지역 안보 환경이 요동치는 시기일수록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국의 자주 국방과 동맹 운용이 만나는 지점에서 늘 논쟁적이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전시 지휘 능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정당하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단지 지휘권의 형식적 이전보다 실제 전장 운용 능력, 미사일 방어, 타격 능력, 연합지휘 체계의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이 존재하고 동시에 미국이 중동과 인도태평양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지금의 전략 환경에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전환이 오히려 더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바로 이 현실론을 군사적 언어로 정리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규모보다 역량을 강조한 대목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주한미군이 급변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되고 있으며 자신의 초점은 병력 숫자보다 필요한 능력이 한반도에 상주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언뜻 보면 이것은 효율적 군사 운용 원칙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장차 병력 감축이나 구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병력이 다소 줄더라도 정밀 타격, 정보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 등 핵심 역량이 유지된다면 억지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숫자로 보이는 주둔 자체를 안보 신뢰의 척도로 인식해온 측면이 있어 역량 중심론이 항상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기사는 중동과 한반도가 별개 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미국이 이란과의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은 곧 동맹 자산 배치와 연합방위 태세,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한국은 당장 포탄 소리 하나 듣지 못하더라도 방공, 자산의 운용 방식과 전략적 우선순위 재조정이라는 간접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결성은 오늘날 세계 안보 질서가 얼마나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 지역의 위기가 다른 지역의 억지, 구조와 정치 논쟁을 자극하는 시대에는 어느 전쟁도 온전히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발표하면서도 해상 봉쇄를 유지한 것은 미국이 여전히 군사력을 협상 전면에 세우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봉쇄는 전면전보다 낮은 수위처럼 보이지만 국제 정치에서 그것은 매우 공격적인 압박 수단이다. 상대의 경제 동맥을 쬐고 해상 활동을 통제하며 필요할 경우 제한적 충돌을 언제든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이를 적대 행위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휴전은 총성이 잠시 멎었을 뿐 전략적 적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미국은 봉쇄를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오려 하고 이란은 봉쇄 해제를 얻어내지 못한 채 협상에 복귀하는 모습을 피하려 한다. 이 대치가 길어질수록 휴전의 외피는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사태는 현대 외교에서 SNS와 공개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 전장이 되었는지도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휴전 연장을 선언했고 이란 측 인사들은 X 등을 통해 반박 메시지를 내놓았다. 과거에는 외교적 신호가 비공개 채널이나 공식 문서를 통해 주로 전달됐다면 이제는 지도자의 게시글 하나가 외교 의제와 시장 심리, 군사적 긴장을 동시에 움직인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 기반 메시지는 빠르고 강렬하지만 정교한 외교 언어가 지녀야 할 모호성의 여지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공개적으로 강경한 말을 해버리면 뒤에서 유연하게 물러설 정치적 공간이 좁아진다. 즉, SNS 외교는 강한 인상을 남기지만 때로는 합의의 섬세한 여지를 스스로 지워버리기도 한다. 이번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진정성의 위기다. 이란은 미국의 모순된 메시지와 일관성 없는 행보를 문제 삼고 미국은 이란 내부가 분열돼 있어 단일한 제안조차 내놓지 못한다고 말한다. 서로가 서로를 협상 불능 상태로 묘사하는 셈이다. 이쯤 되면 문제는 특정 조건 몇 가지의 조정이 아니라 상대가 과연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넘어간다. 외교에서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합리적인 조건도 의심받고 가장 유연한 제안도 속임수로 읽히기 쉽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마주한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양측 모두 자신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자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협상이 안 되면 폭격 재개를 시사하고 이란은 새로운 전장 카드와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친다. 그러나 이런 상호 위협은 상대의 후퇴를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오판의 가능성을 높인다. 상대가 물러날 것이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 강경 메시지는 순식간에 행동의 압력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행동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 통제가 점점 어려워진다. 외교는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존재하지만 지나친 위협 외교는 오히려 선택지를 스스로 좁힌다. 한반도 문제로 다시 시선을 돌리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안보 언어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남긴다. 한국은 오랫동안 주한미군의 존재를 안보의 핵심 기둥으로 인식해왔고 그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미국은 점점 더 주둔의 숫자보다 투입 가능한 능력과 유연한 재배치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도 안보 논의를 단순한 병력 규모 논쟁에서 벗어나 실제로 어떤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연합지휘 능력을 유지 강화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뜻한다. 감정적으로는 병력이 줄지 않는 것이 안심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숫자보다 어떤 능력이 언제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숫자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억지력은 물리적 능력과 심리적 신뢰가 결합될 때 완성된다. 아무리 첨단화된 능력이 있다고 해도 동맹 국민이 미국이 정말 위기 때 우리 곁에 남아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억지력은 일부 손상될 수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드의 전체 이동이 없었다는 설명과 일부 탄약 이동 가능성이 동시에 전해질 때 한국 사회는 안도와 불안을 함께 느끼게 된다. 한미동맹의 과제는 단지 군사 능력의 유지가 아니라 그런 능력 운용이 동맹 신뢰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설명하고 조율하는 데 있다. 이번 기사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는 결국 연장된 시간이 반드시 늘어난 평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휴전이 연장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연장이 상호 양보의 결과가 아니라 상호 불신의 틈새에서 겨우 유지되는 얇은 멈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시간을 벌며 더 나은 협상안을 요구하고 이란은 그 시간을 상대의 속임수로 의심한다. 파키스탄은 시간을 이어붙이려 하지만 봉쇄와 반발은 그대로 남아있다. 한반도에서는 사드가 남아있다는 확인이 나왔지만 동시에 자산 운용의 유동성과 전작권, 주한미군 역량 재편이라는 더 큰 질문이 떠오른다. 이렇게 보면 휴전 연장은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시간을 번 것에 가깝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휴전이 얼마나 취약한 조건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취약성이 중동을 넘어 한반도 같은 다른 지역의 전략 환경에도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읽는 일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당장의 전쟁 재개 여부만이 아니라 향후 미국의 동맹 운용 방식과 지역 간 자산 배분 논리, 나아가 국제사회가 압박과 외교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까지 시험하고 있다. 이런 장면을 바라보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관전자일 수 없다. 한국 역시 이 구조 속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의 휴전 연장 선언은 평화의 언어로 포장된 압박의 지속이고 이란의 거부는 주권과 체면을 내세운 저항의 언어다. 양측 모두 스스로를 합리적 당사자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불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불신이 계속되는 한 휴전은 종이에 적힌 문장 이상이 되기 어렵다. 그리고 중동의 이 불안정한 정지는 동맹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에도 질문을 던진다. 미국의 전략은 어디까지 유연해질 것인가? 한국은 그 유연성 속에서 어떤 자주적 역량을 더 갖춰야 하는가? 전작권 전환은 어떤 조건과 현실을 토대로 준비돼야 하는가? 그리고 숫자보다 역량이라는 말이 실제 안보 심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기사 한 편이 던지는 여운이 큰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뉴스가 단지 하루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략 지형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장면을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미국이 중동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온 대화와 봉쇄의 병행 전략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미국은 늘 협상을 열어두었다고 말하지만 그 협상은 대체로 제재와 군사적 억지의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된다. 미국식 외교는 자유로운 타협의 장이라기보다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압박의 한계를 측정하면서 굴복과 양보를 유도하는 관리 체계에 가깝다. 트럼프식 방식은 이 전통을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모호한 외교 문장보다 압박의 효과를 정치적으로 과시하는데 익숙하고 상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를 협상력의 일부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상대가 체면과 체제 안정성을 중시할수록 쉽게 충돌을 부른다. 이란이 바로 그런 국가다. 이란 역시 단순한 피해자의 자리만 점하고 있지는 않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적 전략 요충지를 자신이 쥔 카드로 활용하고 지역 내 영향력과 대리 세력, 해상 통제 가능성 등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아왔다. 따라서 이번 국면에서 이란이 해상 봉쇄 해제를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는 것은 방어적 반응인 동시에 적극적 협상 기술이기도 하다. 봉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회담장에 들어가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란은 회담 시작 자체를 카드화하려는 것이다. 결국 양측 모두 상대를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압박 수단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니 외교의 형식은 살아있어도 실질은 여전히 힘의 겨루기에 가깝다. 이런 구도에서 파키스탄 같은 중재국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지만 동시에 더 어려워진다. 중재는 당사국이 직접 말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전달하고 공개적으로는 부딪히더라도 비공개적으로는 접점을 찾도록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처럼 공개 메시지가 강경하고 국내 정치의 부담이 큰 경우 중재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파키스탄이 아무리 휴전 연장을 요청하고 협상 재개를 위해 움직여도 해상 봉쇄와 체면, 경쟁이라는 핵심 쟁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회담은 다시 미뤄질 수 있다. 중재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외교의 창구가 열려있다는 사실만으로 평화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 대목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도 분명하다. 국제정치는 언제나 문장보다 능력, 선언보다 배치, 낙관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한다고 말해도 그와 동시에 봉쇄와 군사준비가 유지된다면 긴장은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것이다. 어느 날 사드는 그대로라고 발표돼도 일부 탄약과 자산의 이동 가능성이 살아있다면 안보 환경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결국 국가안보는 발표문 하나로 안정되지 않는다. 실제 배치, 실제 능력, 실제 연합지휘 구조가 더 중요하다. 한국이 전자권 전환 문제를 다룰 때도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정치적 구호보다 조건, 희망적 시간표보다 검증된 역량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기사는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전략 변화에 반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미국이 역량 중심으로 이동할수록 한국 역시 자국의 감시정찰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사이버 및 우주 영역의 대응 능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역량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전자권 전환은 정치적 상징의 완성이 아니라 실제로 전시 상황에서 복합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지휘 구조를 확보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전환은 자주성의 확대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확대가 될 수도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숫자를 넘어 능력을 보라는 말은 단지 미국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한국에게도 적용되는 과제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미국이 중동에서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이 앞으로 인도태평양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전 세계 여러 전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초강대국이고 따라서 한 지역에서의 긴장은 다른 지역에 배치된 자산과 우선순위 조정 문제로 연결되기 쉽다. 한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위협을 중심으로 안보를 상상해왔지만 실제 미국의 전략 운용은 중동, 유럽, 인도태평양이 함께 얽힌 통합지도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한국 안보도 이제는 한반도 안에서만 완결되는 계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란과의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긴장 같은 외부 변수가 결국 주한미군 운영과 동맹 조정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사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휴전이 더 이상 평화의 상징적 단어가 아니라 압박과 기만, 유예와 경고가 한꺼번에 얽힌 복합적 정치 언어로 변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휴전 연장을 통해 자신이 인내심과 주도권을 함께 갖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이란은 그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주권과 저항의 상징성을 지키려 한다. 파키스탄은 시간을 연결하려 하지만 해상 봉쇄와 불신은 연결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는 사드가 그대로라는 확인이 나왔지만 동시에 미국 전략의 유동성과 전자권 전환의 현실 조건, 주한미군 현대화라는 더 큰 숙제가 드러난다. 결국 이 기사는 단지 트럼프가 휴전을 연장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의 휴전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오늘의 동맹이 얼마나 복합적인 계산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일의 안보가 얼마나 광범위한 시야를 요구하는지까지 말하고 있다. 연장된 시간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힘의 질서와 동맹의 숙제가 더해진다. 휴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은 우선 안도부터 느끼게 된다. 당장 전면 충돌의 위험이 조금 뒤로 밀렸고 협상 재개의 창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으며 국제사회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얻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시간은 언제나 평화의 편만 들어주지 않는다. 때로 시간은 긴장을 완화하는 완충지대가 아니라 더 정교한 압박과 더 계산된 배치를 준비하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가 바로 그런 경우에 가깝다. 그는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내고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대이란 해상 봉쇄와 미군의 준비 태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전쟁의 리듬은 잠시 늦췄지만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전혀 해체하지 않은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휴전은 평화의 확장이라기보다 충돌의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외교의 시간을 덧붙인 조치라고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 국제정치의 언어에서 휴전은 단순히 총성을 멈추는 기술적 합의가 아니다. 그것은 누가 시간을 통제하고 누가 조건을 제시하며 누가 상대에게 다음 행동을 강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권력의 형식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통해 외형상 유연함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여전히 게임의 룰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휴전 연장의 조건을 자신이 규정하고 종료 시점도 명확히 적지 않음으로써 그는 시간을 통제하는 쪽이 미국이라는 점을 과시했다. 이러한 시간 통제는 협상장에서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예는 상대에게 끊임없는 불확실성을 안기고 불확실성은 결국 더 약한 쪽의 정치적 심리적 부담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배려가 아니라 시간을 협상 자산으로 전환한 미국식 압박의 전형으로 읽힌다. 문제는 이란이 이 시간을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기회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란은 휴전 연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미국의 메시지를 모순되고 일관성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상선을 납포하는 등 적대 행위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말하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기보다 의심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이 이를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의심하는 것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실제 미국의 행보가 주는 이중적 인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외교는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좁을수록 성과를 내기 쉽지만 지금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휴전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봉쇄와 군사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휴전을 평화적 신호로 읽기보다 전략적 기만으로 읽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일지도 모른다. 휴전과 봉쇄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모순은 사실 오늘날 미국 외교가 점점 더 자주 보여주는 패턴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직접적인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경제적, 해상적, 군사적 압박 수단을 다층적으로 사용한다. 그 안에서 외교는 압박을 대체하는 장치가 아니라 압박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편입된다. 상대가 충분히 지치고 흔들릴 때까지 제재와 배치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혀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구조를 전통적인 외교 문장보다 훨씬 직설적인 언어로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발언은 때로 거칠지만 미국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평화를 원한다기보다 자신이 정한 조건으로 정리된 질서를 원한다. 그리고 이번 휴전 연장 역시 바로 그 질서를 향한 조정 작업의 일부로 읽힌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질서에 쉽게 편입될 수 없는 국가다. 단지 군사력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체제, 정당성과 혁명 서사, 반미 저항의 정치적 상징성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해상 봉쇄 해제를 협상 참여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 봉쇄를 그대로 둔 채 회담장에 들어가는 모습은 국내적으로 굴복처럼 비칠 수 있고 체제 내부의 강경 세력에게 정치적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란이 회담 참석 여부를 두고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지 전술적 계산이 아니라 국내 정치 균형과도 관련돼 있다. 미국은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비판하지만 바로 그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조 때문에 이란은 오히려 더 강경한 외형을 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란이 미국의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외교적 완고함만이 아니라 체제 유지의 논리가 외교적 유연성보다 더 앞서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외교적 제스처조차도 거대한 정치적 상징으로 읽힌다. 예컨대 JD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행 보류는 일정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위급 외교는 그 자체가 상대에 대한 신호이며 출발이 미뤄졌다는 사실은 아직 실질적 접점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란이 확실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섣불리 정치적 무게를 싣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봉쇄가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히 협상에 나서는 것이 더 큰 정치적 손실일 수 있다. 결국 양측 모두 문은 닫지 않으면서도 먼저 들어가지는 않으려 한다. 이처럼 서로가 동시에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비용을 두려워하는 국면에서는 휴전은 쉽게 진전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의 기술로 작동하게 된다. 파키스탄의 중재도 이런 교착을 완전히 풀지는 못하고 있다. 중재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사국이 직접 말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치적으로 모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물러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과 이란은 단지 대화 채널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못해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경우 중재는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불신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파키스탄이 밤늦게까지 양측의 2차 회담 성사를 위해 움직였다는 보도는 그만큼 외교적 창은 살아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당사국 간 직접적 합의가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다. 창이 열려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창을 통해 합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번 휴전 연장에서 파키스탄은 시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지만 신뢰를 복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불신의 핵심에는 호르무즈 해협과 해상 봉쇄가 있다. 호르무즈는 단순한 지정학적 지점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흐름의 중추이자 미국과 이란이 모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전략 공간이다. 미국은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 군사적 호흡을 조이려 하고 이란은 해협 통제 문제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과시한다. 그래서 봉쇄 해제는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어느 쪽이 먼저 주도권을 양보하느냐의 문제로 전환된다. 미국이 봉쇄를 유지한 채 협상을 요구하면 이란은 그것을 굴복 요구로 읽는다. 반대로 이란이 봉쇄 해제를 전제로 협상 참여를 말하면 미국은 그것을 압박에 대한 보상 요구로 받아들인다. 양측 모두 자신이 먼저 물러서는 그림을 원하지 않는 이상 호르무즈는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 끊임없는 충돌의 문턱으로 남게 된다. 실제로 미국이 이란 관련 선박을 단속하고 납포한 행위는
이란이 말하는 해적 행위라는 표현이 과장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국제법적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이란이 체감하는 현실은 분명하다. 휴전이라면서도 미국은 자신들의 해상 활동을 제약하고 경제적 숨통을 쬐고 군사적으로는 언제든 추가 행동이 가능하도록 태세를 유지한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을 위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해도 이란이 체감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지속된 포위일 수 있다. 외교적 문장의 의미는 그것을 바로하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의 경험 속에서 결정된다. 이란은 지금 휴전을 전쟁 종식의 징후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휴전의 정치적 상징성도 미국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방식의 휴전 연장을 선택했을까? 그 배경에는 분명히 국내 정치와 대외 이미지 관리가 함께 깔려 있다. 그는 강경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무력 충돌을 통제할 수 있는 협상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휴전을 아예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군사행동으로 복귀하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불확실성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유화책으로 보이면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강경 리더십의 서사가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봉쇄와 준비 태세를 유지한 채 휴전을 연장하는 절충적 선택을 한다. 이 방식은 전쟁을 바로 재개하지는 않지만 압박을 완화하지도 않는다. 즉, 그는 평화를 위한 유예와 강경함의 지속을 동시에 연출하고 있으며 바로 그 양면성이 이번 발표의 정치적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접근은 늘 그렇듯 높은 가시성을 가진다. 그는 모호한 외교적 표현보다 명확한 적대와 분명한 거래, 조건을 선호하는 편이고 상대에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을 협상술의 일부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양날의 검이다. 지지층에게는 강인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국에게는 예측 불가능성과 신뢰 부족으로 인식되기 쉽다. 실제로 그는 같은 날 오전까지만 해도 휴전 연장을 원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다시 연장을 선택했다. 국내 정치에서는 이런 유동성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협상 상대에게는 오늘의 약속이 내일도 유효할까라는 의심을 낳는다. 외교에서 예측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 트럼프식 협상은 때때로 그 자산을 스스로 깎아먹는다. 이란이 미국의 메시지를 모순적이라고 비판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 위에 놓여 있다. 이처럼 휴전은 유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구조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일종의 지연된 위기를 마주하게 됐다. 지연된 위기는 겉보기에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계속 압력이 쌓이는 상태다. 이란은 봉쇄 해제를 얻지 못한 채 체면, 손상을 감수하고 협상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고 미국은 봉쇄를 유지하지 않은 채 협상에 응할 경우 스스로 압박 카드를 내려놓게 된다. 그러니 둘 다 당장 완전한 파국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파국의 조건을 조금도 해체하지 않는 기묘한 상태가 형성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오해, 현장 지휘관의 과잉 반응, 상선 단속 과정의 충돌, 미확인 정보에 대한 과민 대응 같은 것이 순식간에 더 큰 군사적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휴전이 전쟁을 멈춘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전쟁이 멈췄느냐, 아니냐의 질문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위기를 설계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다. 미국은 지금 위기를 제거하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나올 때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붙잡아 두려는 듯하다. 이란 역시 위기를 완전히 없애기보다 자신이 무력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긴장을 유지하려 한다. 결국 양측 모두 완전한 해소보다 관리된 불안정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불안정성은 국제시장과 지역 안보 구조, 동맹의 군사 계산에 지속적으로 파문을 일으킨다. 이 점에서 지금의 휴전은 종결이 아니라 관리다. 총성이 잠시 멈췄을 뿐 위기 자체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유용한 자산처럼 취급되고 있다. 이런 구조는 한반도와 무관하지 않다.
기사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드 문제는 언뜻 중동 기사와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글로벌 군사 운용 체계가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이유 자체가 미국이 필요할 경우 동맹 지역의 자산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 군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사드 시스템 자체는 옮기지 않았고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한국 사회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하지만 동시에 탄약을 전방으로 보내고 있으며 그것들이 이동 대기 중이라고 말함으로써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여지도 남겼다. 바로 이 미묘함이 중요하다. 한반도는 여전히 미국 억지력의 핵심 공간이지만 동시에 미국이 다른 전장에서 긴급한 필요를 느낄 경우 일부 자산을 조정할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브런슨 사령관의 설명은 외교적으로는 신중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는 사드 시스템은 이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전체 체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구성 요소 일부나 관련 탄약 혹은 운용을 보조하는 자산의 움직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는 레이더가 전방으로 이동한 사례를 언급했고 오산 공군기지에서의 이동 준비 과정이 정보 공간에서 큰 오해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곧 미국이 자산을 고정된 상징으로만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사드의 존재 여부가 주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소비되지만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는 어떤 요소를 어떤 속도로 어느 지역에 얼마 동안 투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인식 차이가 동맹 내부에 불안을 낳는다. 한국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드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구체적 약속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중동의 위기 때문에 한국 방어 자산의 일부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렇다면 한반도의 우선순위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이 아무리 사드는 그대로라고 설명해도 동시에 탄약 이동 가능성이 언급되면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억지력은 물리적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맹은 군사적 조약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위기 시 가장 먼저 누구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직관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사실을 설명하는 동시에 한국이 앞으로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는 신호를 던진 셈이다. 이 본질적인 질문은 결국 동맹의 형식이 아니라 동맹의 작동 방식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점점 더 주한미군 운용을 병력수 자체보다 실제 위기 대응에 필요한 능력과 유연성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규모보다 역량을 강조한 대목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는 주한미군이 빠르게 변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맞춰 현대화되고 있으며 초점은 숫자가 아니라 한반도에 상주해야 할 정확한 능력에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군사적으로는 타당하다.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력수보다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 정보감시 정찰, 네트워크 연동 같은 능력이 훨씬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 말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맹 국민 다수는 여전히 보이는 숫자를 안심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단순히 병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말하는 역량 중심 억지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느냐의 문제와 맞닿게 된다. 예컨대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찰 능력이 유지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위기 시 어떤 속도로 작동하고 어떤 지휘 체계 아래 한국군과 통합되고 중동이나 다른 지역 위기와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이 우선권을 갖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심리적 안보 공백은 줄어들지 않는다. 결국 역량 중심론은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과 조율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숫자는 줄고 설명은 늘었지만
신뢰는 커지지 않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여기서 다시 중요해진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가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매우 군사적인 표현이지만 동시에 상당히 정치적인 경고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루는 것이 자주 국방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군 수뇌부는 여전히 전환의 핵심을 시점이 아니라 조건에서 찾고 있다. 즉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주도할 수 있는 지휘 통제 능력,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지역 안보 환경이 충분히 안정적인가가 먼저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 위협이 여전하고 미국이 중동과 인도태평양에서 동시에 부담을 안고 있는 시기에는 이런 조건론이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은 상징적으로는 한국의 자주성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군사 준비와 동맹 조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한국 사회는 이 문제를 종종 언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서 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 상태에서, 어떤 위협 환경 속에서, 어떤 지휘 구조를 갖춘 채 전환할 것인가다. 전쟁은 선언문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 작전에서는 미사일 방어망의 연동, 실시간 정보 공유, 장거리 화력 운용, 연합 공군 및 해군 전력의 통합, 사이버와 우주 영역까지 고려한 복합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쟁 수행 구조를 재설계하는 일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을 앞세운 것은 이런 현실을 상기시키는 발언이었다. 그는 한국의 자주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주성이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려면 훨씬 더 많은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중동의 위기와 한반도의 전작권, 사드, 주한미군 현대화 문제가 하나의 기사 안에서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날 안보가 얼마나 상호 연결된 체계가 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에는 중동은 중동대로, 한반도는 한반도대로 따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자산 운용, 외교 우선순위, 동맹 조정 방식은 모두 통합된 글로벌 전략 안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안보를 상상할 수 없다. 미국이 이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곧 미국이 동맹 자산을 어떤 논리로 재배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그것은 다시 한국 안보의 구체적 변수가 된다. 바로 이 연결성 때문에 중동 뉴스는 한국에도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미래 안보 환경의 전조처럼 읽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군사적 억지와 협상 압박뿐 아니라 심리전의 성격도 강하게 들어있다. 그는 이란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며 결국 2차 협상이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유지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다. 그것은 이란이 결국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서사를 미리 깔아두는 언어다. 이런 방식의 발언은 미국 국내에서는 리더십의 자신감으로 소비될 수 있지만 이란에는 체면을 손상시키는 도발로 들릴 가능성이 크다. 상대에게 선택지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순간 그 상대는 오히려 자신에게 선택지가 있음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외교에서 체면은 본질이 아닌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보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이란이 더욱 강경한 언어를 쓰는 것도 바로 자국 체면의 손상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이란의 강경 반응을 단순한 선전 문구로만 보면 상황을 오해하기 쉽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적대 행위로 보며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봉쇄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흘렸다. 물론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자신이 군사적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결속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협상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상대가 자신을 완전히 궁지에 몰린 행위자로 인식하는 순간 대화는 협상보다 항복 권유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란의 거친 언사에는 대외 선전만이 아니라
협상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세를 유지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 이 점에서 양측은 놀랍게도 닮아 있다. 미국은 강경한 태세를 통해 협상력을 지키려 하고 이란도 강경한 메시지를 통해 협상력을 지키려 한다. 두 나라 모두 대화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지만 동시에 먼저 약해 보이는 자세를 취할 수 없다는 공통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협상 그 자체보다 협상 직전의 자세 싸움이 더 길어지기 쉽다. 회담장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물러서고 조건을 놓고 공개 신경전이 벌어지고 중재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본격적인 대화는 시작되지 않는 시기다. 지금의 휴전 연장 국면이 바로 그렇다. 겉으로는 대화 가능성이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양측 모두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 유리한 심리적 지형을 먼저 점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심리전이 길어질수록 실질적 위험도는 높아진다. 왜냐하면 심리전은 상대의 의지와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시험은 언제나 오판을 동반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이 결국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이란은 미국이 실제 전면 충돌까지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이 동시에 상대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원하지 않았던 군사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휴전 기간 중에도 봉쇄, 선박 단속, 군사 배치, 언론 발언이 계속되는 이유는 결국 모두 상대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문제는 측정이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전쟁은 전면전을 원한 결과라기보다 상대의 의도를 잘못 읽은 결과로 발생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느냐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위험은 제한적 사건이 누적되며 통제 불가능한 확전 경로로 흘러가는 것이다. 선박 납포, 해상 충돌, 미사일 경보, 대리 세력의 산발적 행동, 정보기관의 불완전한 판단 같은 요소들은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해 놓고도 군사준비 태세를 유지한 것은 바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겠지만 동시에 그 조치 자체가 상대를 더 자극할 수도 있다. 이란이 미국의 행보를 시간 벌기나 기습 준비로 해석한다면 예방적 대응을 고민할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군사적 안전장치는 때로 상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촉매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번 국면이 전통적 의미의 휴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휴전은 최소한 적대 행위의 중지와 일정 정도의 상호 신뢰 구축 조치를 동반한다. 그러나 지금의 휴전은 적대 행위의 핵심 요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전면적 공격만 잠시 늦춘 형태에 가깝다. 이는 일종의 비대칭 휴전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봉쇄와 전략 자산 운용을 지속하면서 협상 재개를 말하고 이란은 그런 조건에서는 휴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선다. 즉 한쪽은 휴전을 압박의 연장선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그 휴전의 정당성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휴전은 상호 합의된 안전지대가 아니라 각자의 전략을 펼치는 모호한 중간지대로 변한다. 이 모호성은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통제권 갈등은 단지 군사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키우는 사건이다. 유가는 전쟁이 실제로 재개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재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만으로도 움직인다. 시장은 언제나 확정된 사실보다 예측 불가능성에 민감하다. 미국이 봉쇄를 유지하고 이란이 반발하는 한 시장은 해협이 정말 안정적으로 열려 있는가라는 질문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휴전이 연장되었음에도 경제적 긴장은 해소되지 않는다. 전쟁의 소리가 잠잠해도 공급망의 불안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의 압력과 외교적 관심을 계속 높이는 배경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봉쇄 유지 방침은 단순한 군사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이란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신이 해상 질서와 에너지 통로의 최종 관리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한다. 동시에 이란에게는 내가 협상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 전체가 너를 압박할 것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주려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언제나 역효과의 가능성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압박이 과도해질수록 이란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혼란을 선택할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차피 정상적인 경제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 역시 불안을 느끼게 하겠다는 논리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상 봉쇄는 강력한 카드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카드이기도 하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오랫동안 상대가 먼저 태도를 바꾸면 대화하겠다는 식의 조건부 외교에 묶여 있었다. 이번 휴전 연장 국면도 그 반복처럼 보인다. 미국은 이란이 단일한 제안을 가져오면 시간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이란은 미국이 봉쇄를 풀고 모순된 메시지를 거두면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양측 모두 대화를 거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먼저 유의미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구조에서는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그것은 신뢰의 산물이 아니라 압박의 결과가 되기 쉽고, 그럴수록 합의는 오래가기 어렵다. 합의는 내용만큼 형성 과정도 중요하다. 상대를 굴복시켜 얻어낸 합의는 상대가 체면을 회복할 기회를 찾는 순간 쉽게 흔들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갖는다. 그는 이란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보지만 국제정치에서 선택지가 없다는 판단은 종종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된다. 궁지에 몰린 상대는 반드시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상징적 저항을 택하고, 때로는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특히 이란처럼 체제 정당성이 반미 저항의 서사와 연결된 국가는 더 그렇다. 따라서 미국이 이란을 지나치게 압박 가능한 대상으로만 이해한다면 오히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저항을 마주할 수도 있다. 낙관론은 지도자에게 필요하지만 상대의 행동 가능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순간 위기관리는 오히려 취약해진다. 한반도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사드와 전작권, 주한미군 현대화 논쟁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미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군사 자산을 더 유연하게 운용하는 시대에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는 단순히 미국이 자산을 빼가지 못하게 막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스스로 얼마나 자립적인 감시정찰 요격지휘 능력을 갖추느냐다. 그래야 미국이 전략적 재배치를 하더라도 한반도의 억지력이 갑자기 흔들리지 않는다.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과 역량을 반복해서 말한 것도 결국 한국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시대가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여전히 동맹을 유지하겠지만 동맹의 작동 방식은 과거처럼 단순한 상주 병력 중심에서 점점 더 분산된 역량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변화에 한국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논의는 정치적 구호만 앞서고 실질은 뒤처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작권을 전환받는다는 것은 단지 지휘봉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봉 아래 실제로 작동할 전장의 언어를 자기 힘으로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작전 계획, 실시간 위성항공 정찰 정보 활용, 다층 미사일 방어망 운용, 해공군 장거리 자산과 육군 지상 전력의 통합, 사이버 공격 대응, 전시, 후방 보급 체계 등은 모두 말보다 어려운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빈틈이 있으면 지휘권의 형식적 이전은 실제 전장에서는 공백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브런슨 사령관의 정치적 편의보다 조건이라는 말은 미국의 보수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현실을 알고 있는 군인의 언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영원히 조건론 뒤에만 숨을 수는 없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과 투자, 연합훈련의 질적 고도화, 자주적 능력 확보가 실제로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내 논쟁이 종종 상징과 이념에 치우친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무조건 서둘러야 할 과제로 보고 누군가는 아예 건드려서는 안 될 위험한 변화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인 접근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한국은 전환의 목표를 분명히 하되 그 목표를 실제 능력 구축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전환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승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한국군이 얼마나 더 실전적이고 통합적인 전력 구조를 갖추게 되느냐이다. 주한미군의 규모보다 역량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숫자 중심의 사고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현대전에서는 숫자가 항상 억지력의 질을 말해주지 않는다. 적은 병력으로도 훨씬 정교한 감시와 정밀 타격, 네트워크 지휘가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많은 병력이 있어도 작전 연동이 취약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미국은 이런 현실을 근거로 병력 감축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억지력 약화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한반도 방어에 구현되는지 훨씬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신뢰는 개념으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작동 방식이 설명될 때 생긴다. 이 점에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 더 정교한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미국은 자산의 이동이나 조정이 곧 동맹 약화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화의 맥락을 풀어내야 한다. 단순히 사드는 그대로 있다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의 문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일부 탄약이나 관련 자산의 이동이 가능했는지, 그것이 한반도 방어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지, 주한미군 현대화의 구체적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군의 자주적 능력 강화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대 안보는 군사적 능력 자체만큼이나 그것을 둘러싼 인식관리와 민주적 설명 책임이 중요해진 영역이다. 다시 중동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번 휴전 연장 사태가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힘의 언어로 평화를 설계하려 할 때 평화는 언제나 불안정해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압박이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란은 저항이 있어야 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둘 다 자신의 논리 안에서는 일관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구조에서 탄생한 평화는 늘 얇고 깨지기 쉽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상호 안전 보장의 결과가 아니라 상대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잠정적 정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휴전이 바로 그렇다. 그것은 전쟁의 부정이 아니라 전쟁을 더 유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간격처럼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회담이 열리느냐가 아니라 회담이 어떤 구조 위에서 열리느냐이다. 해상 봉쇄가 유지되고 상호 불신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며 상대를 향한 모욕적 표현과 위협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열린 회담은 설령 시작되더라도 오래가기 어렵다. 협상은 조건의 거래이면서 동시에 인식의 조정이기도 하다. 상대가 적어도 이 합의는 나를 굴복시키기 위한 함정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정말로 안정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압박을 유지하되 최소한 어떤 단계적 완화의 그림이 가능한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란 역시 체면을 지키는 강경함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조건이라면 대화가 가능한지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휴전은 계속 연장되어도 평화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파키스탄의 중재가 성공하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회담 날짜를 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공개적으로는 양보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한 걸음씩 물러날 수 있는 외교적 서사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봉쇄의 일부 운용 조정이나 단속 강도의 변화 같은 형태로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고 이란은 그것을 승리로 선전할 수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협상 복귀의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재는 종종 사실보다 해석의 문제를 다룬다. 같은 조치라도 어느 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국내 정치적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국면에서 파키스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 외교적 연결고리 역할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해석의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중재도 당사국의 전략적 의도가 변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지금 미국은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압박의 효과를 믿고 있고, 이란은 미국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2차 회담이 열리더라도 그것은 근본적 전환이라기보다 다음 갈등을 미루는 관리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담 성사 자체보다 회담 이후 봉쇄와 상선 단속, 해협 통제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실제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이다. 상징적 만남은 뉴스가 되지만 구조적 변화가 없으면 위기는 곧 되살아난다. 이번 기사에서 드러나는 정보전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YTN 보도, 로이터, 연합뉴스 영문 기사, LA타임스의 서술을 종합해보면 각 매체는 공통 사실을 전하면서도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YTN은 트럼프의 휴전 연장 발언과 이란의 거부, 그리고 그 여파가 한반도의 사드 전작권 문제에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한 화면 안에 묶어 보여준다. 로이터와 연합뉴스는 브런슨 사령관의 청문회 발언을 통해 사드 이동설을 정리하면서도 일부 탄약과 자산의 이동 가능성을 드러내 동맹 운용의 복잡성을 부각한다. LA타임스는 파키스탄 중재와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문제를 중심으로 협상 불확실성을 조명한다. 이처럼 각 보도의 초점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사실로 수렴한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휴전 소식이 아니라 중동 위기와 글로벌 군사 배치, 동맹 정치가 한데 엮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런 복합성 때문에 우리는 기사를 읽을 때도 하나의 문장만 확대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휴전 연장이라는 문장만 보면 평화가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사드는 그대로 있다는 문장만 보면 한반도 억지력이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 사이에 회색지대에 있다. 휴전은 연장됐지만 봉쇄는 유지됐고 사드는 남아있지만 일부 자산과 탄약 운용은 유동적이다. 전작권은 여전히 추진 과제지만 조건과 역량이 앞서야 한다는 현실론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즉, 이 기사들이 전하는 핵심은 단순한 안도나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안도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상태다. 이 복합 상태를 정확히 읽는 것은 한국에게 특히 중요하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국 동맹 체계의 핵심 축으로서 글로벌 전략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 사고는 두 겹이어야 한다. 하나는 북한이라는 직접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간접 효과에 대한 장기적 대비다. 이번 사드 논란은 후자의 중요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중동에서의 위기가 갑자기 한반도 방어 자산 운용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더 넓은 전략 지도를 읽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미 간 전략자산 운용 원칙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제도화된 소통이 필요하다. 어떤 자산은 절대적으로 한반도 방어에 묶여 있는지, 어떤 자산은 글로벌 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경우 한반도 방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공동 설명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스스로 다층 미사일 방어와 독자 정찰 능력, 연합지휘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어느 전장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에 따라 한국 안보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동맹의 장점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이 될 수 있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동맹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갈수록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안보 담론의 수준도 더 높아져야 한다. 병력수, 기지 위치, 특정 장비의 존재 여부만으로 안보를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네트워크화된 센서와 요격 체계, 합동지휘 체계, 전장 데이터 공유 능력,
인공지능 보조 분석과 사이버 방어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주한미군의 숫자가 다소 달라지더라도 실제 대응 능력이 더 정교해질 수 있고, 반대로 숫자가 유지돼도 실제 통합 운용이 취약하면 억지력은 약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도 안보를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번 기사가 사드와 전작권, 중동 위기를 한 맥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입체적 이해가 왜 필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끝으로 다시 중동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연장하면서도 이란이 통일된 안을 내놓을 때까지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는 지금 국제정치의 핵심 긴장이 모두 들어있다. 조건 없는 평화는 없고, 조건은 곧 힘의 차이를 반영하며 그 힘의 차이를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 이란은 미국이 말하는 조건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체면과 자율성을 지키려 하고, 미국은 이란이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압박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한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휴전은 결코 정지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준의 대결이 외교적 문장 속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전쟁이 미뤄졌다는 식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동시에 압박의 형식이 정교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해상 봉쇄와 군사 준비 태세를 통해 압박을 유지하고, 이란은 협상 거부와 강경 발언을 통해 저항의 상징성을 유지한다. 파키스탄은 시간을 연장했지만 신뢰를 복구하지는 못했다. 한반도에서는 사드가 남아있다고 했지만 미국 자산 운용의 유동성과 동맹의 전략 변화가 더 분명히 드러났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휴전의 표면 아래 더 큰 전략 재편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평화는 선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최소한 이 질서 안에서 완전히 굴욕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조금씩 구축된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아직 그 최소한의 심리적 토대조차 약하다. 미국은 이란의 분열을 말하고 이란은 미국의 위선을 말한다. 서로가 서로를 협상 가능한 주체라기보다 신뢰할 수 없는 상대, 혹은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한 휴전은 길어질 수 있어도 평화는 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이 기사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 한국에게 남는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중동과 한반도를 따로 보는 낡은 안보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현대화, 사드 운용 문제를 정파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능력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셋째, 미국의 전략적 유동성이 커질수록 한국의 자주적 감시정찰 미사일 방어지휘 능력도 더 빠르게 강화돼야 한다. 넷째, 동맹 신뢰는 단지 선언이 아니라 위기 시 우선순위와 자산 운용 원칙을 얼마나 분명히 공유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동의 휴전 연장은 한국에게도 또 다른 불안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번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의 사실보다 그 문장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구조적 그림이다. 트럼프는 휴전을 연장했지만 봉쇄를 풀지 않았다. 이란은 평화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의 평화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는 그대로라고 했지만 역량과 조건, 유동적 운용이라는 더 큰 시대의 변화도 함께 말했다. 이 모든 조각을 연결하면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나타난다. 세계는 지금 휴전과 전쟁, 외교와 압박, 동맹과 자주성, 숫자와 역량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흐려진 경계 속에서 누가 더 빨리 구조를 읽고 준비하느냐가 곧 안보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를 읽는 가장 적절한 방식은 단순한 희망도 단순한 공포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구조를 보는 눈이다. 휴전이 연장됐다는 사실 뒤에 무엇이 유지됐는지, 협상이 계속된다는 말 뒤에 무엇이 멈춰 서 있는지, 사드가 남아있다는 확인 뒤에 어떤 전략적 유동성이 숨어 있는지,
전작권 전환이 추진된다는 정치적 말 뒤에 어떤 군사적 조건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그래야만 이 뉴스는 하루짜리 국제면 기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예고하는 중요한 징후로 읽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해석의 힘이다. 오늘도 긴 영상을 보시며 세계의 안보와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